납세의무자 하겠습니다. 납세의무자. 자,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 갖다 내는 자죠. 그래서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에요. 개인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신 개인. 자, 이 사람인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개인을 다시 거주자와 비거주자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왠지 거주자면 한국 사람이고 비거주자는 외국 사람일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 여기 거주자 정의 보시면 자,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주소라는 건 생활관계가 밀접한 장소. 왜 뜻을 왜 표현하고 있지? 생활관계가 밀접한 장소를 주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거소 있죠, 거소. 거소는 뭐냐면 생활관계가 밀접한 장소는 아니고요. 상당 기간 머무는 것을 거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우리나라 구단에 우리나라 선수만 있는 거 아니죠? 맞죠? 외국인 선수들도 있잖아요. 그 외국인 선수들을 주로 이제 소개할 때 용병이라고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우리 농구 구단 있죠? 어느 농구 구단에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그 외국인 선수가 만약에 미국에 산대, 미국인이 돼요. 그러면 농구 시합이 있을 때는 우리나라 오고 농구 시합 없을 때는 자기 나라 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받는 연봉보다 비행기 값을 더 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시즌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시즌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당연히 숙소에 머물게 돼 있어요. 맞죠? 만약에 그 숙소를 예를 들어서 A 호텔이라고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그 A 호텔이 그 용병의 거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보니까 법문구가 183일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6개월 넘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365일이 원칙이니까. 그래서 6개월 넘게 상당 기간 머무는 곳이 있다면 너는 거주자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국적 기준이 아니에요. 조심. 아셨죠? 그래서 외국 국적이다라고 하더라도 6개월 초과해서 머문다, 우리나라에 머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거주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거주자와 왜 비거주자를 다르냐라고 하면 세금을 내는 범위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고요. 국외 원천 소득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즉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거든 세금 다 두드려 맞아요. 대표적인 게 여러 방탄소년단이 되겠죠. 오빠들. 저 말고요. 지금 오빠들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시면 안 돼. 거기 어딨냐? 청와대 그 게시판 가셔가지고 우리 오빠들한테 가혹하게 해서 제가 소득세를 배웠는데 왜 외국에서 벌어들니까 좀 얘기하세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청와대 살 말이 없어. 그래서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다 세금 내야 되니까 거주자를 무제한이죠. 제한이 없죠. 무제한 납세의무자라고 아시죠? 그리고 비거주자는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주자가 아닌 개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주로 외국 연예인이 되겠죠. 외국 연예인은 그냥 우리나라에 이제 방한 와서 좀 벌고 후보차 오셔가지고 벌어들여서 자기 하나 가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것만 내면 돼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제한적이죠. 벌어들이는 걸 자기 나라 소득 과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한 납세자가 불러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근에 요거를 냈어요. 최근에 과세 기간은 최근에 냈습니다. 요거를 냈었어요. 자, 우리가 과세 기간이 세금을 부과하는 기간이죠. 부가가치세만 좀 이상한 거고 나머지는 원래 1년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소득세는 원칙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간입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이거 뭐라고 시험에 나왔냐면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무조건 12월 31일이에요. 요게 핵심입니다. 사업을 도중에 개시하거나 도중에 폐업하더라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왜 요거에 여러분들이 낚이시냐면 부가가치세를 배우셔서 그래요.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분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응?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 편의점 사장님이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분이
부가가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분은 부가가치세도 내셔야 되고 소득세도 내셔야 돼요. 물론 부가가치세는 우리한테 뜯어서 내는 거긴 하죠, 여러분들. 맞죠? 우리가 내잖아요, 부가세는. 맞죠? 하지만 실제로 세무세 갖다 내는 건 두 번 갖다 내셔야 돼요. 소득세도 내셔야 되고 부가가치 내셔야 되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우리가 부가가치세에서는 개인 사업자는 여러분들 사업소득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4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했다 나오면 4월 1일부터 해당 날까지죠. 맞죠? 근데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득세는 8가지 중에서 6가지 있잖아요. 그 6가지의 소득을 합친 세금이 정확한 세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사업자예요. 사업자인데 제가 이번에 음식점을 열었어요. 4월 1일 날. 그럼 왠지 과세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소득들은 있으실까요? 이자 소득이 있겠죠, 여러분들. 이자 소득이 없는 사람 거의 없죠. 통장은 다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은 도중에 생겨요? 아니에요. 이자 소득은 1년치 이자 소득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이자 소득만큼은 1년치 이자에 때려야죠. 사업 소득은 도중에 있지만. 근데 우리가 이 사업 소득하고 이자 소득 합쳐서 누진세를 때려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다른 소득은 1년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소득도 폐업하거나 도중에 사업을 우리가 시작하더라도 1년치에 대해서 하겠다라는 걸 그래야 좀 정확한 세금이 나오니 다른 소득을 합쳐야 되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것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은 1년치를 과세해야 되니까 합쳐야 되지 않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 정말 보셨겠죠? 사업을 개시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과세한다 이렇게 낚이시면 안 돼요. 자, 근데 예외는 있어요. 당연히 거주자가 사망했대요. 사망했는데 12월 31일까지. 요거 우리가 그 국사 시간에 배웠죠, 여러분들. 백골 징수. 100골에 세금 때려버리는 거. 탕과놀이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거. 맞죠? 그래서 거주자가 사망하는 날 사망일까지만. 이걸 최근에 시험에 어떻게 장난을 쳤냐면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그렇게 쳤어요. 지금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사망일까지예요. 그래서 사망일.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거주자가 출국하면 출국일까지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출국은 비거주자 된 거예요. 맞죠? 비거주자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민 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출국이 엄청나게 긴 기간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을 떠나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됐죠? 잠시 여러분들이 외국으로 출장 가시는 건 그건 이걸로 안 봐요. 됐죠? 그래서 출국일까지입니다. 이 예외를 외우시면 되겠죠? 그렇죠? 갈게요.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여기는 진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실기하고 관련성 많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거 구조하고 소득세 위력 보셨죠? 위력? 그죠? 그죠. 잠을 잘 재워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원래 진도대로 나가면 이론 쭉 하고 실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고통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거 보세요.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실기와 관련된 이론만 쭉 갈 거예요. 알죠? 우리 이제 근로소득 파트에 실기 하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조하고 바로 근로소득으로 넘어갈 거예요. 거기에서 열심히 씨부린 다음에 바로 실기할 겁니다. 그래야 좀 덜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원래 진도를 나가야 되지만 그래서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도대로 안 나갔더니 이제 진도대로 안 나가는 뭐라고 하시고 평가할 때 이제 진도대로 안 나간다고 전 여러분들 고려해서 하는 건데 좀 피곤하실까봐 좀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빨리 상처 많이 받는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상처가 어디 해주셔야겠네. 보시면 소득세 계산구조 볼게요. 자, 여기서는 종합소득세니까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이요. 잘 보셔야 돼요. 일단 이 순서대로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었죠. 2배사 금연기. 됐죠? 근데 여기 있는 소득은 그냥 벌어들인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벌어들인 건 다 여기 들어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해당 소득은 그냥 벌어들인 건 다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중에서 뭐는 빼냐면 여기 비과세 소득은 뺍니다. 비과세 소득은 우리가 5월달에 신고 안 해요. 당연히 과세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되시겠죠?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 왜 빼냐면 분리과세 소득의 정의가 뭐였어요? 원천징수로 납세를 끝내버리는 거였죠. 바로 5월달에 신고 안 하는 소득이니까 여기서 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용직 소득이 1억이 있대요. 그럼 일용직 소득이 1억이 있으면 근로소득은 1억인 거예요. 1억. 근데 여기에 분리과세 소득인 거죠. 일용직. 그럼 1억 빼니까 신고할 금액이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시험에 이렇게 낸다니까. 실제로 조심하시고. 뺍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될 게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비과세랑 분리과세 빼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소득만 유독 분리과세를 안 빼요. 응? 사업소득 보시면 분리과세가 분리과세 안 빼고 있죠? 없죠?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요. 외우시는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사업소득이 아까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이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분리과세라는 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거예요. 그 원천징수를 왜 하냐면은요. 우리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하는 주된 목적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자의 소득을 미리 파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원천징수의 가장 주된 목적이에요. 이해되세요? 소득 파악 미리 하려고. 자,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세요, 안 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 사업자. 부가가치 신고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여러분들 해야지. 법인사업자 하는데. 하죠. 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소득 파악이 돼야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소득 파악이 됐고 그거 가지고 소득세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소득 파악이 됐는데 굳이 원천징수로 다시 세금을 또 때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미 소득 파악이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원천징수 끝내는 건 없어요. 사업소득 절대 없습니다. 되시겠어요? 왜 그런 이유인지? 그렇죠? 분리과세가 없는 이유는 소득 파악이 부가가치세에서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천징수 소득 파악하기 쉬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말이 있어요. 회계상 수익에 대응되는 말을 우리가 소득세에서는 총수익금액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외우셔야 돼요. 다 나오는 용어입니다. 총수익금액이 회계상 수익과 비슷한 개념이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대부분 일치하지만 아셨죠? 너희 아버지 수입 얼마니가 그거죠. 수입 너 아버지 소득 얼마야 뜻이잖아요. 그렇죠? 소득세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용어 좀 다 통일하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은 제가 총수익금액을 안 떼어놨죠. 맞죠? 얘네들은 별도의 용어를 써요. 암기해 주셔야 될 게 근로소득을 시험에 낸다는 말이 실기예요. 근로소득은 10%예요. 특히 우리 세무이급은 근로소득자를 내요. 본인이 근로소득자인 사람을 내기 때문에 근로소득은 이거 맛있게 주셔야 되거든요. 자, 우리가 근로소득은 여러분들 수익을 뭐라고 부르냐면 총급여라고 불러요. 근로소득은 우리가 수익 개념을 총급여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시험에 총급여라고 나오면 근로소득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리를 안 줘요. 아시죠? 총급여 이렇게 표현하면 근로소득자도 있으십니다. 그렇죠? 연금소득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연금소득은 시험에 정말 출제 많이 안 해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이 소득세 신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이 있으면 그 다 신고합니까? 아니에요. 비용도 빼고 신고해요.
맞죠? 우리가 수익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금은 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지 벌어들인 거 전부 다 여러분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세율법에서 내는 거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 비용은 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에서 제가 느끼는 건데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법 할 때요. 사사 보면 세법을 할 때 보면은요. 연령대에 따라서 이게 세법을 보시는 게 좀 달라요. 왜냐면 내가 좀 세금을 내고 있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 세법을 좀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요. 근데 내가 이제 뭐 학생이라든지 그러면 내가 세금 안 내잖아요. 안 내니까 여기 공부하고 싶은데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저 같아서 그랬을 거예요. 아시죠? 근데 시험 목적이니까 아시죠? 나중에 하면 이제 어머니한테 엄마 나 이런 거 배웠어. 말까 엄마 문제 받을 수 있다? 라고 해봐. 저 그 많이 써봤거든요. 엄마 부모님한테요. 그럼 갑자기 이제 뭐죠? 저녁에 뭐가 달라져. 그렇죠? 갑자기 치킨을 시켜주신다. 막 이렇게? 엄마 치킨 먹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공부했으니 해야지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그 부모님들이 그런 거 은근히 신경 많이 쓰세요, 진짜로. 그렇죠? 우리 딸이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다라고 반찬을 달라주고 그래서 문자입니다 이게. 그렇고 집중해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세에서는 필요 경비다라고 불러요.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아시죠? 필요 경비가 회계상 비용에 비슷한 말입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필요 경비가 두 개밖에 없어요. 필요 경비란 용어를 쓰는 거.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법인 사업자, 법인은 장부를 적거든요. 법인은 장부를 적는 게 강제예요. 법인. 근데 여기는 소득세는 개인이죠. 개인은 장부를 안 적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일하신다라고 장부 안 적으시죠? 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식비 쓰실 때마다 여기다가 식비 해주고 출장비 할 때는 거기 여비, 교통비 이렇게 차별대로 안 적으시잖아요. 맞죠? 그럼 안 적으시죠? 안 적어 일반적으로.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유일하게 소득세에서 장부를 적는 의무가 강제가 되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소득이 있는 분들일까요?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장부 적는 게 의무입니다. 7,500만 원 넘어가시는 분 듣고 머릿속에 돼요 그건 아셨죠? 7,500만 원 안 되시면 장부 안 적어도 되겠죠. 나는 장부 안 적습니다. 짜증나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장부를 사업소득자분이신데 장부를 맡기시는 분들은 7,500만 원 넘어가신다는 거고 신나게 지내야 될 사람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다 사업소득이 저처럼 말고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7,500만 원 넘어가겠죠 1년치가. 맞죠? 그분들은 장부를 적도록 강제를 차변대비 복식국이라고 하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장부 기장하지 않으면 20% 때려버려요. 누락한 거예요. 세금 못한다고요. 그래서 장부 어쩔 수 없이 맡기는 거예요. 수수료를 세무사한테 내더라도 회계사한테 내더라도. 맞죠? 그래서 그분들은 장부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실제 비용이 다 기록이 됩니다. 임차료 얼마 냈고, 종업원급이 얼마 냈고, 그 다음에 뭐 매출원가 얼마고 이런 거 다 기록돼요. 아시죠? 그분들은 실제 필요 경비를 빼줘요. 이해되세요? 그래도 가끔씩 시험에 나와요. 다음 중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소득도 실제 필요 경비를 인정해요. 대표적인 게 로또 한 장이 1,000원이죠. 1,000원이 필요 경비가 되는 거예요. 1,000원짜리 사서 3억에 당첨됐다라고 필요 경비는 1,000원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는 없는데 우리 시험에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는 소득 물어볼 수 있거든요. 양도소득도 필요 경비 인정해요. 여기는 없지. 양도소득은 집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다가 나오잖아요. 맞죠? 그럼 당연히 판계 수익, 그 다음 내가 집 산 게 비용 이렇게 빼줘요. 그렇죠? 사업소득, 기타소득, 양도소득 이 세 가지가 실제 비용 인정해주는 소득입니다. 그렇죠? 진짜 시험에 몇 번 내긴 했어요, 실제로. 나머지는 실제 비용을 못 뺍니다. 왜냐면 장부를 안 적어서. 아시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근로소득자는 그 비용이 없어요? 있어요. 왜 비용이 없을까요? 대중교통 이용하잖아요. 그럼 이제 맞죠? 직장 가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자가용 가지고 본인 차 있으시면 자가용 운전하시면 감가상각비 나오죠. 맞죠? 그다음 휘발유 값도 좀 비싸잖아요. 내리긴 했지만 최근 들어가지고 휘발유, 그다음에 식비 같은 거 맞죠? 나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연금소득도 어떻게 돼요? 내가 어렸을 때 여러분 당초에 내는 게 있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근로소득하고 연금소득도 비용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장부를 안 적으니까 실제 비용을 못 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벌어들인 거의 일정 퍼센트를 추정해서 빼요. 그렇죠? 벌어들인 게 테이블이 있어요. 다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빼주는 다 있어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소득 공제라고 불러요. 그렇죠? 우리가 비용 중에서 벌어들인 거의 일정 퍼센트를 추정해서 빼주는 걸 우리가 소득 공제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우실 건 얘입니다. 근로소득은 비용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불러요. 필요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뜻이겠지만 기준.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얘는 쉬워요. 얘는 다 이익 개념을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익은 소득세에서 다 소득 금액이라고 부르고요. 이 소득 금액 6가지를 다 갖고 하는 거예요. 각각 구하고 얘네들을 5월 달에 합쳐서 누진세율로 신고를 하는 거예요. 맞죠? 얘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하면 이자부터 기타 소득 금액까지 합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꼭 외우실 건 뭐냐면 이자 거기 있는 소득은 그냥 벌어들인 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총 수익 금액이나 총 급여 있죠. 얘네들은 신고할 건 맞지만 아직 비용을 차감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소득 금액이 우리가 비용까지 차감한 5월달에 신고할 소득이 된다. 이거를 별도로 잘 읽어주시면 이거가 낚시를 하거든요. 알죠? 자, 넘어갈게요. 계속 쉬면 안 돼요, 여러분.